제5편 세 전쟁 태세. 첫째, 작전의 4가지 요령. 손자는 말한다. 무릇 많은 수의 병력을 다스리면서 마치 적은 수의 병력을 다스리듯 할 수 있는 것은 분수에 달려있다. 분수는 부대의 편성 제도를 뜻하며 많은 수의 병력과 싸우면서 적은 수의 병력과 싸우듯 할 수 있는 것은 혁명에 달려있다. 삼군의 병사들이 적을 맞아 싸우고도 반드시 패배하지 않게 하는 것은 기정에 달려있다. 여기서 기정은 비정규 전술과 정규 전술을 뜻하며 병력을 더 투입하는 것을 마치 숫돌을 던져 달걀을 깨뜨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허실에 달려있다. 분수는 부대의 편성 제도를 뜻하며 분은 군, 사, 여, 졸, 양, 십, 오 등으로 편제의 계층을 구분한 것이며 수는 편제의 정원을 말하는 것으로 군은 12,500명, 여는 500에서 2,000명, 졸은 100에서 200명, 오는 5명을 뜻하며 혁명은 사물의 형체와 명칭을 말하며 혁명은 군대의 지휘 명령 계통으로 이른바 징, 북, 깃발 등과 같은 제도를 말한다. 조조는 깃발을 형으로 보고 징과 북을 명으로 보아 분리하기도 하였다. 그 의도는 깃발은 눈에 보이고 형체가 있지만 징과 북은 귀로만 들릴 뿐 형체가 없으니 그것은 이름만 있다는 것이다. 깃발과 북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부대와 병력을 통제하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사용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정, 즉 비정규 전술과 정규 전술을 뜻하며 정이 교전을 시작할 때 적진의 병사들을 투입해 싸우는 공격 부대라고 한다면 기는 장군 수하에 남아 우측과 좌측의 날개가 되어 기습 공격을 담당하는 기동부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고대 수학에서 말하는 기와 우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형체가 있는 것에 응하는 것이 정이며 형체가 없는 것으로서 형체가 있는 것을 제압하는 것을 기라고 한다. 정이란 당당하게 적을 상대하는 것이고 기란 곁에서부터 방비하지 않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노자 57장에 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로서 용병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허실은 적의 약점과 아군의 강점을 뜻하며 앞에서 말한 숫돌을 던져 달걀을 깨뜨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을 허실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전공과 기습의 변증법. 무릇 전쟁이란 전공법으로 적군과 맞서고 기습으로 승리한다. 따라서 기습을 잘하는 자는 끝이 없는 것이 하늘과 땅 같고 마르지 않는 것이 강과 바다 같다. 전술의 변화가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해와 달이 차고 기우는 것과 같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계절과 같다. 소리는 5가지 궁, 상, 각, 치, 우에 지나지 않지만 5가지 소리의 변화는 이루 다 들을 수 없다. 색깔은 5가지 흑, 백, 황, 적청에 지나지 않지만 5 색깔의 변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맛은 5가지 달고 맵고 시고 짜고 쓴 것에 지나지 않지만 5가지 맛의 변화는 이루 다 맛볼 수 없다. 전쟁의 형세는 기정에 지나지 않지만 기정의 변화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기정이 상생하는 것은 마치 순환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세 번째, 기세와 절도의 중요성. 거센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 바위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기세 때문이고 독수리나 매처럼 사나운 새가 빠르게 날아와 다른 새의 목뼈를 부러뜨리고 날개를 꺾는 것은 절도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을 잘하는 자는 그가 만들어내는 기세도 험하며 그가 장악하는 절도도 짧다.
기세는 세뇌를 팽팽하게 당긴 것 같고 절도는 활시위 기계에서 발사되는 것과 같다. 네 번째, 미끼로 유인하고 복병으로 공격하라. 깃발이 바람에 어지럽게 휘날리고 서로 뒤엉켜 싸우는 전투가 혼란스러워도 적군과 아군이 뒤섞여서는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도 진용을 둥글게 배치하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는다. 혼란스러움은 다스려지는 데에서 생겨나고 겁은 용기에서 생겨나며 나약함은 강함에서 생겨난다. 다스려지는 것과 혼란스러움은 분수에 속하는 것이고 용기와 비겁은 세에 속하는 것이며 강함과 약함은 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을 잘 움직이는 장수는 적에게 형세를 만들어내어 적이 반드시 그를 따르게 되고 적에게 좋은 점을 주면 적이 그것을 반드시 취하게 된다. 작은 이익으로서 적을 움직이고 병사로서 적을 기다린다. 다섯 번째, 모나면 멈추고 둥글면 굴러간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기세에서 승리를 구하고 병사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능히 사람을 버리고 기세에 모든 것을 맡긴다. 기세에 맡긴다는 것은 그 병사들을 마치 나무와 돌이 구르는 것처럼 싸우게 한다. 나무와 돌의 성질은 평평하면 고요히 멈춰 있지만 위태로우면 움직이고 모나면 정지해 있고 둥글면 굴러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의 기세는 마치 둥근 돌을 천길 높이의 산에서 굴러 내려오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기세이다. 예를 들면 절대 열쇠를 우세로 판을 뒤집어 천하의 구도를 마련한 조조의 관도 대전을 살펴보면 동한 말년 삼국 정립의 국면이 형성되기 전 전국을 군웅들이 할거하였다. 당시 하북에는 원소, 연주와 예주에는 조조, 서주에는 여포, 양주에는 원술, 강동에는 손채, 형주에는 유표, 유주에는 공손찬, 남양에는 장수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세력 중에서 원소와 조조의 세력이 비교적 강하였다. 원소는 명문 거적 출신으로 동한말년, 기주, 청주, 병주, 요주 등을 장악한 터였다. 조조 역시 184년 황건적을 진압하는 전투에 참여하고 훗날 서원 신군부의 전군 교위가 되었다. 그는 동탁을 반대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원소에게 의탁하기도 하였다. 184년 조조는 황건적을 진압하고 그들을 기반으로 원소의 강력한 대항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년 조조는 연주와 예주 지역을 점거하고 황화 이남에 비교적 강력한 할거 세력을 이루었다. 199년 여름 조조와 원소는 황하 하류를 따라 남북으로 대치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원소는 하북의 공손찬을 공격한 뒤라 이미 하북 일대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원소는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남하해 조조와 결전을 치렀는데 당시 원소의 병력은 10만이었던 반면 조조의 병력은 원소보다 훨씬 적었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형주의 유표, 강동의 손책과도 적대 관계에 있었다. 같은 해 원소는 조조의 지역인 예주의 허창을 공략하려고 하였다. 원소 수하에 있던 저수와 전풍은 군대가 이미 공손창과 3년이나 싸워 피로하니 먼저 농업에 힘쓰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경제를 증강시키고 군사 역량을 키우자고 하였다. 그들은 조조를 공격하는 것이 결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원소의 또 다른 모사인 신배와 곽도는 원소에게 즉각 군대를 출동시켜 조조를 공격하자고 건의하였다. 원소는 결국 신배와 곽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조와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원소의 군대가 남아한다는 소식이 허창에 전해지자 조조수와의 부장들은 원소와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원소 군대가 워낙 강해 적수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원소의 사람됨을 철저히 분석하였다. 원소는 야심은 비록 크지만 지모가 부족하고 기세 등등하지만 담력은 부족하며 의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시기하고 큰 병력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조의 모사인 순욱도 이와 비슷하게 분석하였다. 당시 조조가 확보하고 있던 군량미가 적었으므로 조조는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허창으로 돌아갈 방법을 상의하였다. 이에 순욱이 답장을 보냈다. 원소는 모든 병력을 관도에 집결시켜 공과 승패를 겨루려고 합니다. 공은 매우 약한 병력으로 아주 강한 적군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반드시 짓밟히게 되니 지금이야말로 천하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구나 원소는 평범한 일개 우두머리에 불과하므로 인재를 모아도 쓸 줄을 모릅니다. 공의 뛰어난 무용과 밝은 지혜에 의지하고 천자의 이름을 받들어 원소를 토벌한다면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조조는 순욱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소와의 결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때 조조의 모사 순유가 계책을 내었다. 우리 군대는 병력이 적고 관도에 주력해 집결되어 있는 병사가 3만에서 4만 명입니다. 원소의 많은 병력을 상대하려면 정면으로 그 예봉을 공격해서는 안되니 마땅히 원소의 병력을 분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고는 조조에게 건의해 군대를 이끌고 먼저 연진으로 가 거짓으로 강을 건너게 하였다. 이는 원소의 후방을 공격하는 척하기 위해서였다. 원소가 군대를 나누어 서쪽으로 향하자 조조 군대는 신속하게 백마의 원소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는 원소가 미처 방비할 틈이 없는 곳을 공략한 것이다. 즉 조조가 순유의 성동격서 계책을 받아들이자 원소는 과연 이들의 뜻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전쟁에서 참패한 원소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조조는 황하를 건너 원소의 아들 원담과 원상을 공격했고 결국 북방을 장악해 천하경령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조조의 인생 승부처는 달걀로 바위를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은 관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러난 형은 불리했지만 일단 맞붙자 엄청난 세의 변화가 일어났다. 원소는 자식들과의 불화로 고민하면서 인재의 충언을 듣지 않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리더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조는 모사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 아울러 조조는 전쟁에서 승리하자 관도대전 중에 적장 원소에게 내부 정보를 밀고 한 자들을 용서하고 관련된 편지를 불태웠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조조는 원소가 막강했을 때 나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초인류 대한민국 만들기 TV였습니다.